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공동으로 제1차 한미 전략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한 미국 조야의 중량급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향해 초강경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대화 필요성을 역설하던 인사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없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매파 인사들로 외교, 안보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가하고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북핵 문제 관련 한미 중량급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략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아미티즈는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아미티즈 부장관은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고 북한 지도부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왔지만 더 이상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에 대한 논의에 매우 관심이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본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고 다른 하나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북한의 금융줄 차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언급한 마카오 은행은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예치된 북한 정권의 자금을 묶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인권 문제 제기와 금융망 봉쇄가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사례라는 게 그의 위견입니다. 그는 1999년 3월 빌리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 정부의 북미 기본 합의가 불완전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과 봉쇄의 두 단계 대북 정책을 담은 아미티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높일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초유의 압박을 즉시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현재 대북 제재로는 중국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하나의 기업만 제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내놓은 2325 제재가 기존 2270호의 한계를 넘어서긴 했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에는 반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육자 회담 미국 대표 단장을 역임한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극한 대치를 하는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확장 억제로는 북핵 해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들은 슬로건은 인내,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인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도록 놓아둬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해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염두에 둘 수 있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도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6%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한 뒤에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용과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으며 미국이 돈 때문에 한국의 방위를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존제이 형사정의대학과 함께한 이번 심포지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 전개 방향에 대한 지정학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맨해튼 존제이 형사정의대학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행사를 주최한 뉴욕 총영사관 김기한 총영사와 존제이 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2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북한 인권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각계의 권위자들이고 특히 그 탈북자 두 분 강철환 씨하고 그 오스틴 현 두 분이 다 탈북자면서 그 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또 변호를 하는 굉장히 그 강성으로 그 제기를 하는 그러한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러한 현장감을 갖고 이게 행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 호크 자문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다고 해도 직접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오그룹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수미테리 씨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앤드류 네이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중 관계의 불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용소의 노래 저자로 잘 알려진 탈북자 강철환 씨는 중국이 북한 난미를 인정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북한의 정보 확산, 그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서 주민들의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탈북 난민들을 인정하게끔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현부흥 씨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과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존제이 대학 제레미 트래비스 총장은 심포지움 리셉션을 열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이 한국 군 정보가 모이는 국방통합 데이터센터 서버를 통해 군 내부 사이버망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부 통신망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에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는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소재하고, 해킹에 활용된 악성 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군 내부망 해킹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6일 군 내부망을 해킹한 해커들은 중국 선양에 있는 IP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여러 해킹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도면 해킹 사건 등에서 선양에 있는 IP 주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이 그동안 내부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밝혀왔지만, 한 예하 부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내부망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예하 부대의 한 서버에 접점이 있다면서 이 부대의 서버에 인터넷망과 국방망 랜카드가 모두 꽂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2년 전에 창설됐으며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두 개의 랜카드를 서버에 함께 연결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부대 창설 당시 서버 작업을 맡았던 민간업자가 의도적으로 두 망을 연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대공 용의점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관계자는 8월 4일부터 악성 코드가 로그 기록에 남아있다면서 내부망에 최초로 침투한 시점이 8월 4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9월 23일에 악성 코드가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대량 유포된 것을 발견했고, 이틀 뒤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연결된 서버를 파악하고
방안으로 분리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유출된 군사기밀의 규모에 대해 현재 우리의 사이버전은 진행 중이라며 군의 대응 능력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외국에서 받은 비밀은 이번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TF를 구성해 내 외부망의 연결, 접점, 관리 개선 방안, 백신 체계 보관과 교체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북한이 향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와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를 노려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벤달 사령관은 지난 6일 한국의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도발했다며 북한이 향후 30일에서 60일 이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모르며 도발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시도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정치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도발할 경우 선제 타격으로 위협을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책권자들의 결정이 있으면 군은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김정은의 어느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여러 기여를 하고 있음을 새 행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련해선 8에서 9개월 이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미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압박에도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지역 전체에 대해 언급할 지혜에 있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해온 이집트 대기업 오라스콤의 창업주인 나깁 사와리스 회장이 오라스콤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미 재무부 제재에 따라 오라스콤 소유의 금융사인 오라뱅크 평양 지점의 폐쇄 결정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그의 사임이 대북 제재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4일 사와리스 회장이 2017년 1월 1일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 사업 구상을 공개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뛰던 그가 사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사임한 것은 미국과 안보리 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식통은 사와리스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해왔고 많은 자산이 서방에 있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탐사보도 전문 매체 파이낸스 언커버드에 따르면 사와리스는 미국 국적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하기로 한 오라뱅크 평양 지점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외환은행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외환은행은 북한 핵 개발의 금융 채널 역할을 해왔던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진출한 최대 외국 기업인 오라스콤마저 대북 사업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북한은 해외 투자자의 늪이라는 악명이 다시 증명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어우야그룹의 양빈 전 회장은 신의주 개발을 위한 특구 행정장관에 임명됐지만 곧바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탈세,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만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시양그룹은 북한 황해남도 옹진철광에 2억 4천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성광 공장을 세웠으나 2012년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단둥 홍샹그룹의 마샤오웅 회장도 대북 사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등에 연루돼 지난 10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오라스콤 사와리스 회장은 미다스의 손으로 유명했지만
북한 투자의 저주를 풀지는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비운의 남자 장성택을 집필한 장혜성 작가가 장성택이 바랐던 세상은 개혁 개방으로 중국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면서 그가 살아있다면 북한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을 갖췄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호위천국 요원과 북한 조선중앙 TV 기자로 근무한 엘리트 탈북인 장혜성 작가가 지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왜 이렇게 됐는가,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노예 봉건 사회가 됐다며 비운의 남자 장성택을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성택이 살아있었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확신하건대 북한의 모습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성택이 바랬던 세상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중국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말한 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중국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것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북한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 사이에 중국같이 되지 못하겠지만 중국을 따라해서 또는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같은 걸 추진해서 오늘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졌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민, 당 간부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칭찬과 공감을 해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출간된 비운의 남자 장성택은 2013년 12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처형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실화소설입니다. 장혜성 작가는 이 책에 대해 북한의 당 역사 사실을 그대로 재구성해서 쓴 것이라며 허구는 20%이고 나머지 80%는 다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국경지역 도보위부가 중국 내 탈북민을 포섭해 다른 탈북민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 및 한국행 원천 봉쇄라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 보위부가 해외 공작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8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보위부 반탐처 지도원들이 중국 내 정보 활동을 목적으로 용정, 영길, 심양 등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포섭하고 있다면서 보위원들은 이들에게 현재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는 북한 주민을 발견하면 즉시 위치를 파악해서 전달하라는 임무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도 해외 정보원 포섭 활동은 진행됐었지만 최근에는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탈북 봉쇄라는 이번 지시는 보위부가 아닌 김정은이 직접 하달한 것이기 때문에 보위부 간부들도 긴장하고 있는 눈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보위부는 정보원 포섭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고 가족과의 통화를 통해 국내 입국 탈북민들의 재입국을 유도하는 방식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주민 단속 감시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중국의 정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경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반드시 체포돼 돌아오게 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위부는 잘 훈련된 요원을 친척 방문자로 위장 파견해 탈북민들을 유인 납치 및 북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위장 요원은 포섭된 탈북민을 만나 활동 보고를 직접 듣기도 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편 북한은 함경북도에서 8월 말 발생한 대홍수 사태 이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탈북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최근에 국경 연선에서 도주를 하려는 주민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라는 지시까지 하달된 상태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부시 행정부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왔는데 더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이다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대화의 중요성을 끝까지 강조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미국 조야 인사들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 과거와 같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시도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